네, 오늘은 여러분들 CCC에서 중남미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비하인드 썰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되어진 것도 그 중남미 선교의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그 뒷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제가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중남미 선교를 섬기면서 어떤 과정들과 피로들 속에서 이런 그 사역들에 동참하게 됐고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는지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계속 쭉 진행했기 때문에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중심으로 중남미 선교에 대한 비전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나누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중남미 선교가 진행될 예정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꿈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고 편한 마음으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하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미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지금은 어느 지역의 어느 나라에 선교를 시작할 때 예전같이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전략적이고 계획적이고 또 이제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GSM에서 5년 계획, 10년 계획, 단계별로 이런 계획들을 좀 진행을 하는데요. 상당히 전략적이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사역들이 진행됩니다. 어느 나라를 단기 선교를 간다는 것, 스틴트나 에이식스를 진행한다는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프로토콜이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하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CCC에서 진행했던 중남미 단기 선교는 전혀 그렇지 않게 시작이 됐습니다. 2012년에 여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여기 이성재 간사님과 2016년도에 과테말라에서 찍었던 사진, 2019년도에도 이제 과테말라에서 만나서 찍었던 사진을 봤는데 갈수록 젊어지는 것 같죠, 저희가. 2012년도에 선교한국을 마치고 책임 간사님들 리더십 회의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중남미 단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제 한국 CCC에서 중남미 단기 선교를 진행한 적이 없었고 중남미 쪽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유래도 이제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였죠, 중남미는.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 CCC가 보통은 이 아시아권의 대부분 선교사를 보내고 또 단기 선교를 진행했기 때문에 다른 대륙, 특별히 막 아프리카나 유럽,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것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되는 타이밍이었고 북아메리카에 뭐 자비량을 보내긴 했었지만 사실 뭐 단기 선교 사역은 아니었었고 현지 간사님들이 계시긴 했지만 조금 다른 형태이긴 했는데 한국 CCC에서 CM 2007 여러분 잘 아시죠? 캠퍼스 미션 2007이라는 전 세계 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을 했는데 한국 CCC 대학생 여름수련회가 2007년도 그때 진행될 때 많은 간사들, 학생들이 전 세계에 방문했는데 그때 캠퍼스 미션이라는 미전도 캠퍼스라는 비전을 함께 받고 여러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남미도 지속적으로 요청은 있었지만 사실 갈 여력이 안 되다가 한 2012년, 한 5년여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중남미 선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가볼까라는 이야기가 툭 던져집니다. 전략적이고 계획적이고 어떤 프로토콜로 진행된 건 아니고 뭐 이런 요청들이 있는데 혹시 하고선 이렇게 툭 던졌는데 그때 두 분의 간사님이 손을 들게 됩니다. 그 두 분의 간사님이 청주지구 책임간사님과 수원지구 책임간사님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청주지구에 사역을 하고 있었던 저 그리고 수원지구에 사역을 하고 있었던 이성재 간사님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2012년 그해 여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고 이후에 그 두 분께서 손을 들고 한번 가보자. 중남미 궁금하기도 하고 선교를 한번 정탐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의견을 가지시고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지구에 오셔서 이성재 간사님 보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중남미를 진행하기로 했으니 한번 연락해봐라. 현지와 연락해봐라. 이렇게 갑자기 미션이 떨어집니다. 이성재 간사님도 상당히 당황하셨겠지만 책임자가 시키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름 벌려놓고 이제 수습은 누가 할 거냐 이렇게 해갖고서 처음에 이제 이성재 간사님이 메일을 이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락에 중남미 선교본부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조건은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일정과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겹치는 국가가 어디인지 이제 요청을 하게 됐는데 그때 두 나라가 요청의 일정에 맞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겨울은 과테말라, 여름은 멕시코에서 학생들 사역 일정과 잘 맞는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학인 기간에 학생들이 학업을 하고 있는 기간이어야 되겠죠.
이런 조건들 속에 이제 두 나라를 컨택을 해서 연락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닥치고 이제 책임 간사님께서 저한테는 과테말라를 이야기를 하셨고 이성균 간사님께는 멕시코를 이야기하셨고 여기를 우리가 이제 개척하자 이렇게 말씀은 하시고 본인들이 가십니다. 저희를 데려간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이제 정탐 여행을 가십니다. 근데 이 정탐 여행에서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당시에 선교국에 있었던 두 간사님, 지금은 선교국에 계신 분들이 아닌데 두 간사님과 또 이 두 지역 책임 간사님 이 네 분께서 정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제 목적지는 두 군데였죠. 멕시코와 과테말라였습니다. 근데 그 가는 날 청주지구 책임 간사님이 여권을 잘못 가지고 옵니다. 아들 여권을 잘못 가지고 오는 바람에 엄청나게 복잡한 사연이 생긴 거죠. 갑자기 이제 출발은 해야 되는데 여권이 없고 시간은 막 임박을 해갖고 그때 이제 청주지구에 있었던 모 간사님에게 이제 빨리 이 여권을 가지고 와라 해갖고선 시간 내에 도착해야 된다. 진짜 광속으로 인천공항까지 여권을 들고 오셨는데요. 그때 마침 진짜 주님의 은혜로 수능날이었어요. 수능날 듣기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듣기평가 때문에 비행기 시간이 약간 딜레이가 되면서 간신히 문을 닫으면서 여권을 가지고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상황 때문에 이제 간사님들이 상당히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이제 만땅인 채로 비행기에 오르게 되죠. 멕시코를 도착해 갔을 때 이제 멕시코에는 거의 사역이 없었고 임신한 미국 간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미국 간사님이 이제 여러 이제 브리핑들을 해주면서 그 멕시코에 대한 상황들을 좀 나눠 주었고요. 멕시코 사역이 이제 처음 시작되는 정탐 여행을 마치게 됐고요. 또 이제 과테말라로 갔는데 과테말라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타이밍에 저희가 가기로 했었던 산마르코스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지진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시가 폐쇄가 돼요. 그래서 그 도시를 보러 갔는데 결국엔 그 도시를 정탐도 못하고 결국 그 도시의 캠퍼스도 보지 못한 채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됐습니다. 어쨌든 단기팀을 보내기로 약속은 했으니까 그래도 다른 곳이라도 봐야 된다 해서 과테말라 시티에 있었던 그 우삭이라는 그 국립대학을 보러 가게 됐는데 시간이 없는 게 일정이 없었던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이제 발만 찍고 오는 길에 마침 그 학교 앞에 큰 한인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인교회 앞에 있는 뭐 한인교회 분을 만나신 건 아니고 대문에 있는 전화번호 하나를 찍어서 오신 과테말라 정탐 여행의 수학 중 전부였습니다. 그 책임 간사님께서 한국으로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저에게 그 사진 한 장을 주시면서 중남미 과테말라를 개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상당히 뭐 어이없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받은 정보는 그거 하나였고 그리고 제가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미국 자비랑 출신이어 갖고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잠시 짧은 시간 다녀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간사 중에 유일하게 가야 되는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저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미션을 받아들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성재 간사님이 2013년 7월에 멕시코 단기 선교를 진행을 하시니까 좀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으시니까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발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1월에 가야 되는 겁니다. 겨울 타임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당장 이제 거기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막막했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단서는 그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현지에 있는 간사님께 메일을 보냈는데 이제 중남미 특성상 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잘 안 옵니다. 되게 느긋하고 체계적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로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이 한참 안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것저것 알아보지만 저희와 연관되어져 있는 뭐 선교사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특히나 중남미에도 별로 없는데 과테말라라는 또 특수한 나라는 더더욱 없었기 때문에 진퇴양난이었죠. 근데 시간은 점점점 다가오고 사람을 모집해야 되고 재정을 준비해야 되고 루트를 짜야 되고 현지와 뭐 연락을 해야 되는데 뭐 진전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기다리다 메일이 왔는데 그 메일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들 오는 걸 너무너무 웰컴한다. 환영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너희들이 머물 만한 곳이 우리가 못 찾겠다. 너희들이 타고 다닐 차를 우리가 못 구했다. 너희들이 어떻게 지내야 될지 우리는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너희들이 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반갑다. 어떻게든 와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당장 해야 되니까. 당시 제가 받은 그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국제 전화로 막 수소문을 하면서 연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전화가 안 됐어요. 그분들과 전혀 연결이 안 됐고
그분들이랑 통화도 안 됐고 그때 당시 인터넷과 여러 가지를 다 활용해 갖고선 찾아봤지만 저희가 연을 닿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연찮게 어디선가 과테말라의 나사렛 출신 목사님이 계시다는 정보를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메일도 없고 뭐 유튜브도 없고 뭐 제가 싸이월드 예전에 옛날 매체들을 막 뒤지면서 결국에 그분을 어떻게 컨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미 한국에 들어와 계셨고 한국에 들어온 지 한 2-3년 지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과테말라에 있었을 때 친했던 한 목사님을 연결을 시켜 주시고 그 목사님과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는 크지는 않고 여력이 넉넉한 교회는 아니었는데 한인 교회였는데 저희가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서포트를 해 주겠다. 첫 단기 선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단기 선교를 진행하면서 갈 수 있는 인원들을 막 모아야 되니까 그때 당시 사역하고 있었던 교육대 제자들 그리고 같이 사역했던 간사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혼이었던 제 아내 꾸득여 갖고선 한 10명 정도를 인원을 만들었고 저희 중에 과테말라를 가지만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다영 순장님이 그때 당시에 수원지구 경희대 스페인어과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소문을 해서 영입을 합니다. 통역반으로 한 명을 우리 한마디도 못하는데 스페인어도 모르고 올라도 모를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부탁을 해서 다영 순자님이 저희 팀이 이루어져 갖고서 2013년 1월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이제 한국 CC 최초로 중남미 단기 선교팀이 2013년 1기 이제 출항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진에 제가 누군지 아시겠죠? 제 앞에 있는 분이 제 아내고요. 그 옆에 여러분들이 보시기 왼쪽에 있는 분이 여기 함께 계시는 다영 순장님이십니다. 청주에서 과테말라 시티로 처음 단기 선교팀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는 아는 것도 없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당시에 비용이 330만 원이었거든요. 선교 비용이. 다른 지역들 갈 때 보통 100만 원 중반대면 갔는데 33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갖고서 가야 되는 상황. 한 번도 안 가본 곳이라는 어떤 상황. 그리고 저희가 받은 정탐 보고서를 통해서 들었던 소식은 중남미에 가니까 먹을 것이 없다. 총기 소지가 가능하고 상당히 위험한 치안이 불안한 곳이다. 심지어 우리가 갈 지역은 지진으로 인하여서 도시가 폐쇄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화산이 가끔씩 터진다고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정부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처음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당시 과테말라라는 나라 이런 나라였습니다. 가서 알게 된 거였죠. 저희는 잘 몰랐지만 여전히 화산이 타고 있는 나라였고 과테말라의 뜻은 영원한 봄의 나라였습니다. 날씨는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1년 365일 동안 대부분 봄 날씨였고요. 상당히 햇볕도 좋고 고산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원하고 날씨는 참 좋았는데 상당히 저희에게는 미지의 세계였죠. 알고 있었던 거는 과테말라에 커피가 유명하다더라. 이 정도. 그리고 화산과 호수, 과테말라의 이미지들, 이제 저희를 반기는 첫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첫 단기 선교 갔을 때 솔직한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리더십에서 시켰고 약속을 한 거고 누군가는 수습을 하고 해야 되는 어떤 미션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을 잘 때우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시간과 재정과 열정을 들여서 선교를 할 만큼 나는 여기에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한 번도 고민해보고 생각해본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평생 가야 될 곳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었죠. 그렇게 이제 단기 선교는 시작이 되어졌고요. 그때 연결되었던 한인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얻게 되어지고 지낼 장소들 그리고 식사들, 이동 차량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단기 선교가 가능하게끔 시작이 되어집니다. 과테말라는 마야 문명의 발산지여서 마야족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고 또 이제 멕시코와 이제 비슷한 환경들이었습니다. 멕시코보다는 후진국이었고 멕시코는 상당히 발달한 도심이라면 여기는 약간 시골 같은 느낌이 좀 강했죠. 중남미 대부분이 스페인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곳이었고 또 가톨릭 문화권에 속해 있는 곳이어서 가톨릭 문화가 아주 팽배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첫 단기 선교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두려움과 걱정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미시오 데이라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준비하신 선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준비 없이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CCC와의 연합
또 선교 이것에 대한 열망과 꿈이 있었고 CM 2007서부터 시작되었던 비전과 꿈들을 결실을 맺어가는 타이밍 속에서 이들이 저희들 기쁨으로 반기게 되었고 소수의 간사들이었지만 상당히 헌신된 소수의 간사들을 통해서 자그마하게 이렇게 소망을 보고 꿈을 보면서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충성된 제자들, 다음 세대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또 선교지에 이렇게 부쩍 열려 있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인 활력이 있고 또 중남미의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아마블레한데 이게 이제 러블리한데 상당히 친근하고 학생들이랑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유대 관계들이 빠르게 인척이 되어지면서 중남미 스타일의 사역과 한국 스타일의 사역이 잘 케미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갔을 때 솔직히 한번 때우고 올 생각으로 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됐고 또 좋은 연합을 이루게 되었죠. 그러면서 복음에 열린 나라라는 것들, 중남미가 상당히 복음에 많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들은 상당히 친절했고 저희가 다가갔을 때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줬고 그것이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든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고 최선으로 또 열정적으로 반응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러 갔었던 학생들이 상당히 마음이 힐링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 캠퍼스 상황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두렵고 힘들고 제약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그곳에서는 아무리 바쁜 사람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마음을 열어주는 그들의 어떤 열린 마음을 보면서 학생들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다시금 불타오르면서 사역들이 상당히 재밌게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문화 충격 중에 하나는 캠퍼스에 처음 도착을 해서 그쪽에 있는 간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왔다는 걸 알리고 좀 홍보하면 좋겠는데 클래스에 들어가서 우리를 좀 소개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캠퍼스에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교실 앞을 갔는데 학생들이 빼곡하게 앉아갖고 막 너무 열정적으로 교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문화상 갑자기 치고 들어가면 상당히 민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 언제 끝날까? 우리에게 기회가 오긴 올 수 있을까 하고선 조심스럽게 거기에 있는데 간사님이 불쑥 갑자기 똑똑똑하고 들어가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는 그 상황 속에서 교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애들이 왔는데 좀 소개를 하고 싶고 우리 모임에 대해서 알리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 교수님이 너무 흔쾌하게 자신이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것을 딱 접으시고 들어와라. 소개해달라 하면서 시간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당황하면서 그 자리로 들어가서 저희가 왜 왔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폭발적인 반응들이 있었고 학생들이 너무 호응해주고 한국 사람을 환영해주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긴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아무리 누가 바쁘거나 수업을 열정적으로 하고는 상관없이 상당히 배려심 있게 저희들을 환영해주고 반겨주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래같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나 저희들이 모임을 진행하고 시작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곳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태권도도 하고 워십도 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행사들을 진행하고 이럴 때마다 학생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찾아오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사역이 진행될 수 있다면 한국 CCC 안에 새로운 선교의 모멘텀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되어지고 그런 기대와 소망 속에서 1기 단기 선교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간사들과 미팅을 갖게 되는데 그때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 아마 다영 순대님도 저희 통역을 위해서 같이 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때 현지 간사님들이 모여서 마지막 평가회를 마무리하면서 1기 단기 선교를 평가 마무리 회의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그 현지에 있는 간사님들이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데 저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죠. 다음 단기 선교에 혹시 또 한 번 우리들을 찾아와 줄 수 없느냐. 왜 그러냐면 그때 2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학생들이 모이게 되고 운동의 모멘텀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도 상당히 큰 감격과 감동이 됐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는 것들이 상당히 쉽지 않고 수많은 재정이 들고 어려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에게 요청들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약속을 하게 되죠. 저희가 앞으로 최소한 3년 이상은 이 단기 선교에 약속을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단기 선교는 계속 진행이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첫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제가 그 이후로 8번 단기 선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한 이제 10명 내외로 단기 선교 팀을 진행을 하게 되어졌고요. 1기부터 4기까지는 제가 청주지구에 있었기 때문에 청주지구 순장들을 중심으로 1기부터 4기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 5기가 되는 그 시기에 2016년 그 시기에 제가 제천지구 책임간사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다음 5기서부터는 제천지구를 중심으로 단기 선교를 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2016년 제가 처음 책임간사로 갔던 그 해 16년 겨울 1월 달에 청주에서 마지막 4기 단기팀을 데리고 과테말라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 제천지구 책임간사로 부임을 했고, 그해 일정을 바꿔서 여름에 제천지구 순장들과 함께 5기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김정생 간사님과 이성재 간사님과도 그때 현지에서 만났는데, 중남미 과테말라 이제 단기 선교 이후에 이제 사역들에 대한 회의를 위해서 방문을 하는 또 방문차 가게 됩니다. 2016년도에만 3번 과테말라를 방문을 하게 되어졌거든요. 그 이후에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졌고, 그런 과정 속에서 8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 단기 선교가 끊기게 되어졌고 진행을 못했는데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9명의 단기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현지에서 단기 선교를 진행했다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중남미를 처음 단기 선교를 개척했던 팀이기도 하고, 이 팀들을 통해서 이후에 단기 선교 팀들이 생겨나게 됐고, 또 스팅트, A6, 다양한 형태의 이제 모임들, 온라인 단기 선교까지 진행되어지게 된 시작점이 되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스틴트로 지원한 학생들, 또 A6를 참여한 학생들, 그리고 간사로 지원한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비전에 동참하게 되는 중남미 선교사들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이죠. 1기 때 아내와 처음 단기 선교를 개척을 했고, 5기, 6기, 7기 때 딸까지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은 지금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벌써 3번이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과테말라로. 저희가 이제 아이 가는 것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얘가 가서 앉아만 있으면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막 몰려와 갖고선 저희보다 더 나은 선교사가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감사하게 저희들 장기 선교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장기 선교사의 꿈을 꾸게 되어졌고요. 중남미 선교가 왜 필요하냐, 이유들은 아마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성재 간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중남미 선교는 22개 국가에서 스페인어를 자국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남미라는 한 나라라기보다는 한 대륙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 남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일상 언어가 스페인어일 정도로 중남미 계열 사람들이 미국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오랫동안 스페인의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 잔존하는 식민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저희와 조금 통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좀 느낄 수 없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과 사역할 때보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과 사역했을 때 좋은 케미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통하는 문화들이나 공감대를 통해서 사역의 시너지들, 케미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성재 간사님도 현지에서 사역하시면서 너무 경험하고 계시는 거겠지만,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사역하기를 원하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제 특징은 상당히 뜨거운 열정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지속적인 제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전략적으로 계속적으로 승법번식화 되어지는 것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어떤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잘 못 본 것도 있고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제자와의 부재가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막 불타오르는 사역에서 뭔가 보여지지만, 사실 그 사역이 지나고 나면 또 그 학생들이 뿔뿔이 또 흩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지속적인 장기 선교사 발굴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중남미 선교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선교사들이 좀 많이 가야 될 필요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곳이 가톨릭 문화권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교회를 가본 사람도 많이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문화로 기독교를 복음을 알고 있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적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자의 부재와 더불어서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는 필요들이 있는데 지금 중남미에 있는 CCC 리더십들이 다 나이들이 많고 1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젊은 세대들의 모멘텀이 좀 필요한 시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런 단기 선교들 또 스틴트들 A6 다양한 장기 선교사 자원들을 발굴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지 요청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들은 얘기는 중남미에 있는 나라 간사들이 오늘도 여전히 요청을 언제 단기 선교팀 보내줄 수 있느냐, 우리랑 온라인 사용할 수 있느냐, 사람들 보내줄 수 있느냐, 선교사 언제 오냐, 지금도 매일같이 물어보는 이야기들이라고 합니다. 중남미 선교의 가능성은 너무도 많이 열려 있죠. 한류가 엄청나게 불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한류 이상이 한류인 것이죠. 우리보다도 더 앞서서 한국 문화, K-드라마, K-팝, K-무비까지 섭렵을 하고 있고 한국의 역사까지도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청만 해주시면 부족함 없이 여러분들에게 1대1 튜터링을 현지인들과 연결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을 또 알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인교회 자원들이 뭐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갔었던 그 과테말라에서는 한인교회 자원들이 상당히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이 되어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선교에 상당히 협력했을 때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중남미 선교의 가능성이 좋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역의 활력이 보장됩니다. 가서 전도를 실패할 일이 없고 사역을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가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가면 그 어떤 단기 선교보다도 가장 활발하고 가장 풍성한 열매를 볼 수 있는 사역의 활력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무궁무진한 필드입니다. 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남미 전체 대륙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중남미 전체 사람들을 거의 한 나라라고 생각할 만큼 어딜 가나 말이 통하고 어딜 가나 경험할 수 있는 마음들이 통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필드의 확장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 스페인어 사역권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기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선교의 전략적 연합 중남선교 교도부 구축을 위해서 현지에 있는 CCC가 있습니다. CCC 사역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도 있지만 어느 곳들은 대표만 있고 이름만 있고 간사 한 명 있고 이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과 이제 한국 CCC가 연합을 한다면 이제 현지 한인교회들도 같이 동역을 한다면 여러 가지 모멘텀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국제 CCC가 이런 사회 모델들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과 가까운 그 지리적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KCCC나 현지에 있는 크루 팀들이나 이런 팀들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젝트나 선교 사역들에 대한 비전들을 품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수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중남미 선교 현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단기 선교는 이제 과테말라, 멕시코가 쭉 진행이 됐고 2020년 이제 코스타리카까지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후에는 이제 현지로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선교는 일단 지금 멈춰진 상황이고요. 스틴트는 이성재 간사님 멕시코 선교사로 가 있는 동안에 이제 3번 기수가 받아져갖고 스틴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타리카로 넘어오시면서 코스타리카에도 2기수 정도 진행이 되어졌고요. 지금은 스틴트가 현지에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A6 팀으로 멕시코, 콜롬비아에는 메데진과 칼리 2지역에서 진행이 됐고 또 파나마, 코스타리카까지 A6 팀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CCC 간사님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현지에 방문해서 단기간 동안에 이제 A6 사역들을 진행을 했고요. 사역의 결과들로 뭐 콜롬비아라든지 또 뭐 파나마라든지 코스타리카 이런 나라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학생들이 모여지고 있고 사역이 있습니다. 현지 간사님들이 세워지고 그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멕시코는 이제 이성재 간사님 선교사로 가고 난 이후에 현지 간사들이 세워져서 이제 현지로 아예 이양이 되어져서 현지 자체적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이성재 간사님은 이제 멕시코에서 지금 코스타리카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김태균 간사님께서 파나마 장기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져서 지금
정착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어지면서 우루과이와 쿠라사오에서 2020년 진행이 됐고 올해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런 곳에서 이제 온라인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또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장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비랑을 보내는 부분, 또 A6가 들어가는 부분, 또 단기 선교가 진행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계획은 올해는 당장은 없지만 이 변화되는 상황을 따라서 단기 선교나 스틴트나 A6, 또 선교사 파송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결정이 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온라인 사역들, 또 이런 온라인 기도 모임, 또 지속적으로 중남미를 위한 또 여러 가지 선교의 모멘텀이 끊어지지 않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가는 어떤 사역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 지금 2021년도의 상황입니다. 중남미 기도 제목 있는데요. 이거는 이따 같이 기도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간략하게 중남미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어떤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상황 속에 산 증인들이 여기도 이제 몇 분 계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산 증인된 사람들이 이제 저나 이성재 간사님, 그리고 또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셨던 선교 팀장님도 계시는데, 특별히 지금 예정은 없었지만 선교 팀장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 김장생 간사님께서 중남미 선교에 대한 앞으로 향후의 비전들과 이제 앞으로 중남미 선교가 한국 CCC 차원에서 어떻게 필요가 있는지, 왜 필요한지, 또 어떤 과정들로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좀 나눠주시면 학생들에게 상당히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중남미는 이성재 간사님 나가시면서 저희도 뭐 큰 아이디어는 없었어요. 근데 이성재 간사님 나가시면서 그냥 내보내면 안 되겠다. 뭔가 계획과 그림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러고 이제 이성재 간사님 멕시코 출국하기 전에 몇 번 만나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계획을 같이 세우고 이렇게 텍스 보내고 스팅크 보내고 뭐 이런 계획들을 좀 세웠었어요. 지금 몇 년 됐지? 한 8년? 예, 8년 차입니다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많이 주셔서 이성재 간사님 비롯해서 지금 또 저기 파나마의 김태균 간사님 파송이 돼 있고 박병호 간사님도 코로나 아니었으면 과테말라로 출국을 하셨을 텐데 과테말라로 출국을 못 하신 덕분에 이 아미고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닌가. 남미에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미개척 캠퍼스가 많은 대륙 중에 하나가 남미예요. 순장 수나 간사 수나 이렇게 다 보면은 너무 열악해요. 수많은 국가들이 대부분 사역이 거의 뭐 코스타리카도 이성재 간사님 가기 전에는 학생이 한 명도 없는 캠퍼스에 간사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뭐 멕시코도 저희가 처음 방문했을 때 사역이 거의 13명이었나요? 그 정도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이 한국 사람들 사용해 주셔서 남미에 좋은 부흥들을 일으키고 있고 저는 그 가장 미개척 캠퍼스가 많은 또 한국과 코드가 정말 비슷한 이 남미가 저는 처음에 그래 생각했거든요. 북미가 가까우니까 미국이 좀 남미 도와주면 안 되겠냐. 우리가 한국에서 거기까지 꼭 가야 되겠냐 이런 생각했는데 문화적으로 너무 달라요. 그리고 이미 미국 간사님들은 한 번 다 하고 가셨어요. 잘 안 되는구나 이러고 가셨어요. 한국이 남미를 살릴 수 있는 지금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미고를 비롯해서 이 남미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남미에는 우리 선교사 한 100명쯤 보내도 할 일이 정말 많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하지만 사람들이 참 따뜻하고 좋으세요. 열정적이고 남미의 복음을 심고 제자를 세우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열정이 또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하자 외치고 있는데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상당히 많으신데 스페인어 하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밖에 없어요. 네, 이거 너무 소수다. 그리고 한국 교회 전체로 봤을 때도 남미권으로 선교사 파송이 가장 안 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좀 멀어서 그런 것 같아요. CCC가 또 나가면 계속 다른 분들도 또 나오시니까 우리가 먼저 개척해 놓고
시작하면 다른 선교단체들 같이 나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남미는 어마어마한 기회의 땅이기도 하면서 필요가 정말 많은 지역이고 또 우리가 하면 잘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 리더십들이 재작년에 MOU를 방문해서 맺었는데요. 8개 나라를 저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지금 사역들이 뭘 해도 도움이 되는 수준의 사역들이에요. 워낙 사역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가서 남미를 다시 부흥시키는 역할을 앞으로 한 10년 정도 좀 초점을 맞추고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와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재 간사님 통해서 학생들에게 또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하는 것들은 사실은 작년에 아르헨티나, 파라과이를 A6 팀을 준비를 하면서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사실 무산되었었고요. 그 외에도 이미 시작되고 있는 곳, 또 시작해야 될 곳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들에서 지금 요청들이 있고 필요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나라 명이나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남미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들어온 사람 보니까 한 반 정도는 지난주에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또 하면 재미없으니까 비밀로 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남미 크죠. 남미 너무 커요. 너무 크고 그 브라질만 진짜 특이하게 포르투갈을 쓰지 거기가 스페인어권이잖아요.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도 정말 소수. 영국의 조금 지배인 섬나라들 대부분 스페인 지배였는데 그것도 참 웃기죠. 왜 브라질이 포르투갈 됐을까? 그 땅 따먹게 하다가 선 걸어놓고 긋다 보니까 브라질은 포르투갈 쪽에 들어가가지고 포르투갈로 간 거고 나머지 왼쪽은 다 에스파냐가 먹은 건데 그런 것도 너무 웃기고 그것 때문에 사람의 문명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브라질은 또 특이하게 브라질만 분리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이 제일 큰 땅덩어리로 남았죠. 포르투갈어를 쓰는 특이하게. 나머지는 다 분리가 된 거잖아요. 독립 자체도 너무 특이하고 왜냐면 그 볼리바르 장군이 베네수엘라 출신인데 그때까지 말해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나마 다 같은 나라였고 그리고 밑에는 산마르틴 장군이 독립해서 했으니까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다 같은 나라였고 그러니까 문화권 이렇게 해버렸는데 결국에는 다 쪼개져서 여러 나라가 돼버리고 멕시코는 신부를 통해서 독립이 되고 나머지 과테말라부터 코스타리카 또 한 나라였고 그나마 평화적으로 독립이 되어지고 되게 특이하게 엮여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뭐가 발견되냐면 이 남미의 독립이 누가 독립을 일으켰냐면 옛날 스페인에서 지배하러 온 사람들의 2세들, 2세, 3세 그 후손에 의해서 독립이 이루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스페인 사람들한테 늘 밀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스페인어 계열인데 이 에스파냐는 자국민만 정권을 잡을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고 식민지에서 태어난 에스파냐인들에게는 그런 기득권을 주진 않았다고. 그래서 이 기득권을 못 가진 에스파냐 사람들이 독립을 일으킨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독립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현지에 있는 로컬 사람들이 사실 크게 도움을 주지 않아요. 왜냐면 이것도 자기 기득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지금 남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배경 안에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자생적인 힘이 너무 약해.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 CCC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자생적인 힘은 캠퍼스에서 나오거든요. 학생에게서 나와요. 여러분에게서 CCC에 엄청난 힘이 나온다고요. 간사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학생 두 사역이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여러분에게 힘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간사님들이 역할을 하죠. 근데 여러분이 없으면 간사님들이 할 역할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게 이 남미의 가장 큰 지금 맹점이죠. 다 기득권이 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기득권을 잡고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미의 가장 큰 어려움인데 이게 동일하게 이런 문화가 CC 안에 들어와 있고 정말 괜찮고 정말 사람들 너무 좋은데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학생의 힘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유일하게 여러분은 진짜 깜짝 놀라겠지만 유일하게 한국이 이 밑에서 올라오는 힘이 진짜 제가 봤을 때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이 CC가 참 말은 175개국, 190개국, 맥도날드보다 많다, 뭐 유엔보다 많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은 학생의 힘이 가장 활발한 나라 사실 한국밖에 없는 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학생의 운동은 학생이 일으켜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한국인 거죠.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남미에서 가장 필요한 이유고 젊은 리더십들, 젊은 사람들의 좋은 마인드가 남미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건데 그중에서도 우리 한국에게 이야기해준 나라는 밑에 있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있는 코스타리카, 뭐 파나마, 선교사님이 가 있는 곳, 수리남이라는 옛날에 이 네덜란드, 인도 사람들 엄청 많이 살고 영국에 지배받았던
그런 수리남이라는 나라도 있고. 왜 이 나라를 했으면 하냐면 이 나라들이 캠퍼스 학이 제일 약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캠퍼스 학이 너무 약하고 하기는 싫은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캠퍼스 사역들을 점점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죠.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애들과 놀고 싶어 하지 않고 다들 이제 어른이 되고 싶어 하고 깔끔한 복장에 멋있는 명찰을 달고 구두를 신고 CC를 출근하고 싶어 하는 큰 욕망 때문에 아무도 젖은 운동화와 냄새나는 양말과 땀 흘린 티셔츠를 입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젊은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런 사람이 너무 필요해요. 사실 난민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지금 한국도 너무 필요하고 이렇게 같이 땀 흘려줄 사람이 너무 필요합니다. 멋지고 뽐나고 하는 거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여러분들 그런 일도 당연히 해야 하는데 땀 흘림 없이 그런 거 다 스킵하고 멋진 옷부터 입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나이가 먹어가면 이 땀 흘린 사람들의 입장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 남미에서도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간사들, 1세대 간사들이 사실 너무 행복하게 사역했거든요. 없는 살림에서 너무 행복하게 사역했지만 미국이 너무 많이 도와서 사실 약간 부를 갖다 줬어요. 자녀들에게는 가장 최고급의 대학들을 다 진학하고 영어도 너무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세대가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없는 이제 리더가 되어진 거죠. 그게 이곳의 가장 안타까운 점인데, 너무 좋은 사람들도 많고 너무 좋은 간사들도 많지만 모금의 어려움과 그동안에 있던 여러 가지 갭들이 이 남미 사역들을 좀 많이 어렵게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박병현 간사님도 한인교회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 과테말라가 진짜 특이한 거예요. 한인교회가 너무 좋은 데가 과테말라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한인회에서 선교사들을 껴주지 않아요.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면 선교사들을 껴주지 않는 좀 약간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 너희들은 한인교회 없잖아, 멕시코에. 껴주지 않을 거야. 이런 문화들. 코스타리카는 한인교회 하나 있는데 두 개 생긴 이유가 큰 교회에서 나 이 교회 싫어, 몇 명 모아서 난 딴 교회 할 거야. 이런 식의 교회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없죠. 한국 사람으로서 사실 한인 해외 교회 대부분이 사실 누구를 도울 입장이 안 돼요. 이런 모든 문화들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거는 이제 여러 분인 거죠. 해줄 얘기는 사실 산더미처럼 많은데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그래서 중요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그 일의 선봉장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모임에 계속 초대하는 거죠. 쿠라사오는 네덜란드 영인데 이제 성인이 되면 네덜란드 시민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죠. 퀴라소가 여러분들이 아마 쿠라사오 하면 처음 들어볼 것 같고 퀴라소 하면 들어본 사람은 있을 것 같은데, 퀴라소. 바로 옆에 있는 아루바가 되게 유명한 섬인데 사실 거의 같이 붙어 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캐리비안해 여행지죠. 섬나라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서 좀 살기에는 쉽지 않죠. 코스타리카도 물가 비싼데 여기서 월마트 와서 장을 봐가니까 그러니까 쉽지는 않죠. 네, 이렇게 이제 중남미 선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 맥날을 넘어서라도 계속 얘기해도 뭐 끝도 없습니다. 매주 이야기를 해도 뭐 끝이 없을 정도로 뭐 필요들은 너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 중남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함께 중남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를 모아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 뭣도 모르고 시작하는 기도가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이성재 간사님도 저도 중남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최인 간사님이 연락 한번 해봐 하고선 전화번호 하나 던져주고 메일 주소 하나 알려주고 해갖고 시작된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제 우리 인생은 또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알 수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평생 살게 될지 세계 곳곳 어딘가에서 살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지만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기도들을 또 기억하면서 함께 또 기쁘게 제외하는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